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박민규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강원 국학원 임선호 원장님과 또 한국유라시아연구원 허성관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인 기원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 전망입니다. 성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앞에 이제 정경희 교수님께서 사실 그 고고학 자료를 많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사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라도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간, 이제 한국인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인류학자이고 또 세부 전공을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뭐 생물 인류학자, 뭐 아니면 생물 고고학자라고 불려지기를 또 원하고, 좀 더 또 깊게 들어가면 뭐 치아 인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고를 연구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박사 논문은 사람 이빨을 갖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탐구하는 그런 영역 중에서의 인류학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인류학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라도 이제 북방기원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쓸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된 큰 주제를 갖고서 사실은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도 넘었지만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면 뭐랄까요, 많은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예전보다.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런 인식의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셔서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 또 기존에 우리 한국학회에서 어떻게 한국인의 기원을 바라봤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연구 성과가 부분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고고학적인 연구도 있고, 뭐 분자생물학 연구,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치아로 본 한국인의 기원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최근 뭐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박정재 교수님이 이제 고기후 변화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기원을 또 살펴본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그런 한국인의 기원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좀 뭐랄까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비슷한 주제를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학회에 다니는데, 저는 이제 요새 뭐 시베리아 쪽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그 논문을 쓰는데, 시베리아 이제 신석기 주민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후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동 경로, 확산, 아니면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드리면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선생님들인데도 이제 조금 영역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 기원 연구의 중요성,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기원을 왜 연구하냐고 저한테 묻는 분들도 많아요, 교수님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거창한 얘기도 꺼내긴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인간의 그 문화적인 특성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또 기원이라든가 여러분들 가족들의 여러 가지 족보들 관심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종 자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그래도 원동력은 그런 지적 호기심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의 존재로서 과연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전 지구 대륙으로 확산을 하면서 한반도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동 경로랑 확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기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도 앉아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인의 기원을 저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2014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 진짜 지금도 이제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인데 한국인의 기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인사동에서. 일요일 날 아침 10시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교수님하고 그 당시 이제 막 고위 관료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성격이 뭐지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이제 박근혜 때였으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조직 같은 그런 세미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인의 기원 관련돼서 최신 연구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학자로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좌장 같으신 이제 연세가 드신 선생님 계셨는데 마지막에 총평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오랜 세월에 걸친 이렇게 혼혈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인자가 혼합된 그런 민족의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드렸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조용하시고 이제 좌장 선생님께 딱 한 말씀, 그래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도 교수하고 있는 선배가 이제 추천을 해준 건데, 선배님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맞춰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고 지금도 이제 높은 자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그런 뭐랄까 정치적인 그런 영향에 대한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제목을 뽑은 것처럼 그냥 최신 연구 성과 어떻게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와 또 제 개인적인 그런 또 뭐랄까 현재 진행 상태 이 정도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의 기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 고고학 자료들은 정경희 선생님께서 너무도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람 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 뼈 연구할 때 제가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대세는 유전자 DNA 아닌가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사람 뼈를 하는데 너무 이제는 DNA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저희가 그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박사님 한창 쓰고 있을 때인데, 나 DNA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 이제 그 좀 연세 많으신 교수님이었는데 할머니 교수님인데 민규 이러더라고요. 그 DNA는 어디서 뽑아내? DNA는 어디서 뽑아내? DNA 고인골에서 뽑아내요. 인골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없으면, 치아 자체가 없으면 DNA 자체를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이제 학문의 영역이 뭐 앞서가고 뒤처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상호 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측적 특징이라든가 비계측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유전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형태적인 특징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유전 분석학적인 그런 결과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맞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고, 생물학적인 특성으로서의 그런 지금은 이제 예전에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체질인류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뭐 생물인류학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도 하셨지만 한반도에 어느 시점에서 좀 들어오게 됐는지, 아니면 또 신석기 시대에 외부에서의 그런 유전자 앱이 많았는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에 많았는지, 아니면 철기 시대, 삼국 시대.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생물 고고학이나 생물 인류학 자체만으로 한국인의 기원을 밝혀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아마 학술대회 때 백예동 선생님께서 뭐 인류의 기원 부분을 얘기를 하셨겠지만 한국인의 기원도 그 인간의 기원과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한반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지 아니면 한반도에 원래 있던 거주민들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는지 또 거기 있다가 또 다시 내려왔는지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 600만 년 이전에 그런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라 사실은 저도 항상 그런 고민이 있지만 벌써 600만 년이고 우리 기원, 한국인의 기원도 얘기를 할 때도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지금 70만 년으로 보고 있어요. 전기구석기 지금 평양에 있는 검은 상원마루 거의 동물 유적을 지금 얘기를 하면 70만 년 후에 한반도에 인간이 살았던 걸 지금 가장 오래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년이란 그 세월부터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내는 건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증거들을 얼마나 이제 잘 분석하고 하지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낼 가능성은 희박해지는데 반대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아까 유전자 제가 말씀을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드릴 갖고 이제 보통 이제 허벅지뼈 같은 경우 가장 손상이 안 가는 허벅지뼈를 이렇게 드릴로 파냅니다. 한 엄지손톱만큼. 이제 그거를 갈아서 유전인자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고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인골 자체 몇 개 나오지도 않았던 거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 DNA 채취한다고 이렇게 파쇄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거의 지금 몇 개 박물관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 박물관들에서 거의 반대래요. 그냥 우리는 이 자체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수장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좀 더 이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훼손되지 않은 좀 더 훼손이 덜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낼 수 있을 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훨씬 더 이렇게 엄지손톱만큼의 그런 뼈를 파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소량의 뼈를 가지고도 왜 그러냐면 이제 DNA를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 5g, 3g 정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미량으로도 유전자를 이제 증폭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생겼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유전학에 대한 그런 여러 연구들이 사실은 활발해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마 백예동 선생님이 지난 학술대회 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그런 호모 속이라든가 오스트랄테쿠스 속 같은 그런 자료들 예전에 70년대, 60년대 발굴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 영국의 박물관들에 보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말하지 못했던 또 그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에서는 다시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다시 나온.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이거 언제 발굴이 됐었나 보면 예전에 발굴했던 거예요. 이미 저도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과학기술로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서 고인골들을 소장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해도 좀 그런 아쉬움은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면 그런 갖고 계신 고인골들 자료들의 훼손이 좀 덜한 상태에서 조사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계에서 그간 크게 논의됐던 그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4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얘기했던 민족 단일성 기원설, 그다음에 혼혈 기원설, 그다음에 북방 기원설, 남방 기원설. 간단히만 민족 단일성 기원설은 사실은 북한 학계의 이론이라 사실은 뭐랄까요? 학문적인 그런 의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부분이나 그냥
그 이름 정도와 내용 정도만 그냥 간략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뭐 저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그 자료 보관되어 있는 이 인골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국 학계 자료도 그렇지만 북한 학계 자료도 오픈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좀 논쟁거리들은 항상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용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뭐 거의 신석기 시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부 유전자의 그런 유입 없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쭉 이제 한국인이 형성됐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집단 분자유전학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거의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혼혈기원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뭐 지금 서울대 교수였던 그 손진태 교수 뭐 납북되셔서 50년에 한국전쟁 납북되셔갖고 아마 60년 이후에 아마 지금 사망하신 거로 보는데 뭐 지금 민속학자나 뭐 사학자로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민속학자로 더 지금 유명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가장 최초로 한국인의 기원에 관련된 그런 좀 연구를 그 당시로서는 가장 심도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우리에게 뭐랄까 지금에 있어서도 뭐랄까 큰 틀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48년도에 이제 벌써 혼혈 기원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금 퉁구스족이라든가 구시베리아족, 신시베리아족, 인도차이나족과 외족. 요 인도차이나족과 외족은 조금 설명을 더하면 지금의 이제 남반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미 이제 북반계와 남반계에 있어서의 그런 혼혈 부분을 1948년에 이미 본인의 이론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얘기들이지만 추후에 이제 제가 최신의 연구 성과를 얘기하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당시는 이 손진태 선생이 그 여러 가지 문헌을 갖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국사책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 역사 사설을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그런 종족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종족명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부여족, 예맥족, 뭐 숙신족 해서 9개 종족 집단들이 존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민족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종족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민족이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길어지겠지만 그 민족이라는 그 이제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원래 우리는 이제 하나다, 같은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혈연 공동체니, 뭐 경제 공동체니, 또 뭐 이렇게 지역 공동체니, 언어 공동체니,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개념을 적용했을 때에 한반도의 어느 시점에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라는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손진태 선생은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삼국시대 각국이 이제 각자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시대를 지나서 특히라도 지금과 같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국경선이 생기기 시작한 세종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한민족이라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뭐 테두리가 형성이 되면서 한민족이 완성이 됐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근대국가 출현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들을 사실은 손진태 선생이 1948년에 사실은 적용을 해서 사실은 만들어 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대에 러시아 학자들에 대한 러시아 학자들의 그런 러시아어로 된 그 책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출판을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이제 그 유학을 갔던 이제 한국 사학자들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 그 러시아어가 그 영어로 번역된 책들을 보게 돼.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때 유학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책을 보게 되신 분들이 사실은 한국학계의 시베리아 기원설, 북한 기원설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뭐랄까요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의 그런 외형에 있어서의 그런 유사성 부분들을 가장 이제 큰 근거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막시 그레고로비치 레빈의 그런 퉁구수족의 기원과 형상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접 지역들에 있어서 그 종족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김원령이라든가 김정배, 김정학 등이 신석기 시대에 있어서 한반도로의 새로운 고시베리아족, 뭐 고아시아족이 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있어서의 그런 큰 주민 교체가 있었다고 보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한 번,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민무지 토기의 문화를 갖고 있던 집단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이주. 그래서 크게 두 번에 있어서의 한반도에서의 큰 유전자 유입을 사실은 상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제 민족이라는 여러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퉁구스족도 나오고 뭐 고시베리아족도 나오고 뭐 이제 알타이족도 나옵니다. 각자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그 종족 집단에 대한 그런 구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시나리오를 사실은 북방기원설 학자들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부분은 뭐 당연히 이 바이카로스 부분 이쪽에 있어서 이제 뭐 만주 쪽으로 해서 중국 동북부 쪽으로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런 이동 경로를 사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 최몽룡 교수님도 서울대 이제 뭐 퇴임하신 최몽룡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 경로만을 사실은 상정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한반도로의 그런 그 이동 경로는 크게 이제 뭐 한반도 저쪽 서북부 지역의 그런 이동 경로, 그다음에 이쪽 동부 쪽 함경도 쪽에 있어서의 그런 이동 경로 두 쪽을 두 가지 경로를 좀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청동기 문화가 이제 남쪽으로 전파되는 그런 큰 물결, 그다음에 그 청동기와 함께 이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한 생계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시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그 합리적인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기원설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문헌사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이 진행됐었는지 잠깐 뭐 간략하게 좀 이렇게 해서 표로 그냥 보시기 쉽게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그 두개 계측학이 한창 이제 유행할 때 그때 나왔던 이론이지만, 사실은 지금 좀 이따가 보게 될 마지막 이제 분자유전학 부분과 뭐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흥미거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의 그 체질적인 뭐랄까요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사실은 두 개월 계측 값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석기의 신석기에서 이 머리 뼈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각 시기마다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예전에 정현태만 그 박선주 선생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특별한 그런 뭐 변화일지 아니면 저 시기에 외부에서의 그런 급격한 유전자의 이입이 반영이 된 부분인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현대인으로 봤을 때 가장 옆에 있는 이 고려조선 시기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동기 시대와 현대인이 이 두 개의 측값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그런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문학적인 봤을 때 이 계측합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기와 신석기는 상당히 지금 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뭐 이경 선생이 2001년에 발표한 부분과 지금 박선주 선생이
발표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한국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나머지 그 유적지에서 나왔던 이 지금 한반도에서 나왔던 인골들의 계측값을 보면 거의 이제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인 그런 특징들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지금 이제 상식선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나 훨씬 더 유전적인 친연성이 높습니다. 높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지금 두개골 계측값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두개골 형태가 북반계와 남반계의 두 가지형을 모두 받았다는 것을 사실은 이 두개골 계측값을 통해서도 사실은 알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박대균 이분은 이제 그 의사분이기도 하고 이제 형제인류학자 예전에 이제 역사 스페셜 같은데 많이 이제 나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그 박대건 신부, 그 김대건 신부 이렇게 얼굴도 복원하신 그쪽 이제 연구진이기도 합니다. 카톨릭대 의대 선생님들이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창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한국인 두개골의 그런 비계측 특성도 한번 분석을 하면서 얼마나 주변 민족과 이런 근접도, 친밀성이 있는지를 사실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맨 위에 나온 저도 이 논문을 보고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이나 일본하고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개골에 있어서의 비계측 특징, 두개골의 비계측 특징을 봤을 때는 지금 카자흐인하고 가장 그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정현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북방기원서를 얘기를 할 때 중앙아시아 지역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비계측적 특징에서는 일정 정도 유사성을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몽골이라든가 브리아트, 바이카로스 남쪽에 있는 브리아트 가깝게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인, 그 다음에 아무르 지역, 그래서 바이칼까지 해서 다 우리 민족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친연 관계가 높은 것으로 지금 이 두개골의 비계측값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분자생물학, 이제 이용규 선생님 예전에 이제 2010년 그 이전부터도 작업은 계속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이제 모계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인의 유전적인 이제 특징, DNA 형태고 이 부분들이 이제 주변 민족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이 있는지를 사실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Y염색체 이제 남성에게서 파악되는 부계로 전달되는 Y염색체 DNA. 일본인 학자 이 GM 유전자 그래도 이제 피 혈청에서 보여지는 그 특징들을 통해서 사실은 살펴본 뭐랄까 분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과 또 남방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비율들이 요 한반도에서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개골에 있어서의 계측값이라든가 비계측값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전학에 있어서의 그런 연구 결과들도 아직 그 한반도에서 이쪽 북쪽 바이카로스에 있어서의 그런 유전인자라든가 이쪽 남방 쪽에 있어서의 그런 유전인자가 혼합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뭐 신문에서 요 2017년 신문 기사가 요 뭘까요? 이 잘 표시가 돼 있어서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울산과학기술 유니스트에서 아마 조사를 했던 그런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연해주에 있는 이 악마문 여기서 출토된 두 개체의 그런 DNA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주변 민족의 그 유전적인 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래한 그 민족으로 그러니까 그 기원을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라도 이제 한국인의 북방계 유전적 기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런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 그룹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또
북방계 유전인자를 골고루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봤을 때는 뭐 구석기 자료에서도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그런 만 1700년 전, 뭐 우리가 보통 12,000년이라고 하는 홀로세의 시작 경우 한반도로의 그런 많은 외부 유전자의 이주를 사실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변 민족들과 어느 정도 유전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연해주 쪽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울치족입니다. 그래서 울치족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밑으로 쭉 이제 가는 부분, 이 한국인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가장 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청나라 여진족이라고 하는 뭐 아니면 예전에 금나라 했던 여진족, 그다음에 이쪽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모예드족, 이쪽 지역과 상당히 친연성이 지금 높은 곳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인하고도 한국인이 친연성이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의 이제 결과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무르 지역, 연해주 지역의 그 울치족과 남쪽에 있어서의 베트남, 지금 살고 있는 그 유전자를 혼합했을 때 현대 한국인과 가장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방계와 남방계에 있어서의 그런 비율을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쓰면서 그때는 7대3 아니면 6대4 정도로 북방 쪽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에 어느 논문에서 제가 그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유전자 분석을 계속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샘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농경문화 쪽에 그런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어느 논문에 결론에 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 2000년대 넘어서 2017년부터 22년 보면서 남방계의 비율이 계속 높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전 인자를 분석을 하려면 고인골에서 채취를 해야 돼. 근데 고인골의 그런 뭐랄까 샘플 수가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에 있어서의 그런 유전 인자 분석의 샘플들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럼 당연히 농경문화를 읽은 이후에 농경 집단의 그런 인구수가 훨씬 더 수렵 체증인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지금 몇천 년 지난 시점에는 당연히 농경민의 그런 유전인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퍼센테이지가 7대3, 6대4에서 지금 거의 5대5 아니면 좀 지나면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나중에 한번 몇 년 후에 유전인자를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남방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아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퍼센테이지보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인 몸속에 북방계와 남방계의 그런 유전인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에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치아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들도 사실은 북방계와 남방계의 그런 유전인자가 골고루 섞여 있다는 모습들이 이 치아로 본 한국인의 기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유해발굴달 국방부 이제 저기 한국전쟁 때 이제 전사했던 전사자 그 유해 발굴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이제 발굴단 선생님들이잖아요. 뭐 중사님도 있고 뭐 거기 장교분도 있고 병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그 한국 전쟁 때 유해 그 인골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한국 병사여야 돼. 첫 번째는 한국 병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병사와 유엔군 병사가 구분이 돼야 돼. 그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뭐 뼈액이나 이런 거 남녀 특징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제가 그때 이제 해부학적인 뭐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남녀에 있어서의 판별은 지금 해부학적인 그 제가 얘기 드렸던 5가지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의 부분은 사실은 이 치아만 발견되면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산모양 앞니 같은 게 출현율은 거의 중국인, 한국인,
그래서 그 삼국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높다. 특히라도 한국인은 거의 앞니에서의 출현 빈도가 거의 95% 이상 나타난다. 이 삼모양 앞니라는 거 우리가 앞니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욕실 가셔서 그 안쪽에 그 치아를 보시면 그 범랑질이 뒤에 양옆에 이렇게 더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땅 팔 때 그 부삽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양쪽 끝에 치아 양쪽 끝에 우리는 결절이 좀 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산 모양처럼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양인에게만 나타나는 가장 큰 치아로 볼 수 있는 체질유학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20% 미만으로 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95%나 90% 이상 출현되는 동양인과 20% 미만으로 출현되는 서양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질유학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산모양 앞니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몽골로이드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 요 혀쪽 앞 도드리 마디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방 쪽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에 있어서의 그런 그 민족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이 남방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치아 형태학적인 특징이 한국인에게서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 요 삼국시대, 철기시대 때 남쪽에 있어서의 그런 남방계의 특징들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이렇게 결합시켜 볼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철기시대, 삼국시대, 뭐 철기시대만 얘기를 들어도 저 밑에 그 사천의 늑도가 있잖아요. 사천 늑도 보면 그 당시 철기시대의 국제무역항이라는 그런 지금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많은 그 인도네시아나 그쪽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천 늑도에서 발견된 인골들 같은 경우 현대 유전인자를 분석했을 때 그때 DNA가 채출이 가능했던 5개체만을 갖고 그 얘기를 했을 때 2개체가 남쪽 인도네시아 계통의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체는 이쪽 경상북도나 북방 쪽의 그런 유전인자와 유사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철기시대 때 사천 늑도가 국제무역항으로서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국제무역항이라는 부분이 그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또 이제 보면 언제 이제 그런 외부에서 이렇게 급격한 유전자가 한반도로 유입이 됐는지도 사실은 일정 정도 치아 그 인류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뭐 당연히 시대가 가장 가깝잖아요. 현대하고 고려조선. 그래서 치아에서도 보면 가장 지금 현대 한국인하고 치아에 있어서의 특징이 가장 가깝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서도 그대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철기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생계 양식이라든가 추후에 이제 기후 변화 얘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 이제 외부 그 이주민의 그런 급격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 치아에 있어서의 형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제가 뭐 러시아 있을 때 그 박사학위 논문에 썼던 거라 그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인 많이 드셔봤겠지만 이제 까레츠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어로. 그래서 현대 한국인을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려 조선이 제일 가까워요. 치아로 보는 그런 근현성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옆에 있는 이제 브리아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칼호스에 살고 있는 브리아트족과도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그 브리아트족이 바이칼 옆에 살고 있으니까 그 바이칼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자료들하고 가까운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치아에 있어서의 그런 연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이제 소수민족들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구석기, 신석기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여기 지금 삼국시대, 한반도의 삼국시대, 철기시대 같은 경우 이 정도 지금 그 유전적인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야쿠티아 잎만 들어가 있지 거의 뭐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치아에서 보는 유전적 특징들도 다 근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표를 좀 더 이제 쉽게 보여드리면,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바이칼 주변에서 당연히 가장 가까운 건, 예, 친연관계가 브리아트족. 그다음에 이 브리아트족과 그다음에 현대 한국인 고려조선, 오로치, 쇼로치 이렇게 가까운 요 국기와 요 친연관계가 다 이제 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지금 요 에벤키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퉁구스족이라고 했던,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에벤키족으로 지금 다 이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브리아트족과 한국인이 가장 가까운 그런 유전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이분은 뭐 사실은 이제 서울대 그 지리학과 교수님이고, 사실은 뭐 기후를 전공하시는 지리학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리학자 선생님인데 아마 그 본인이 아마 관심이 있어서 그 지리학 중에서도 특히 고기후와 관련된 그 뭐랄까요, 항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아마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몇 개 관심 있는 부분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제 뭐 진화론이기도 하고, 그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예, 인간이 얼마나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진화에 성공하느냐 못하냐. 그래서 그 그 환경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또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큰, 예, 사실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사실 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이 후빙기 마지막 빙하기부터 이제 홀로세로로 바뀌는, 빙하기가 끝나는, 그래서 한반도가 온난 수빈해지는 그 시기, 그리고 또 한 번, 또 몇 번의 그런 또 한냉 건조화가 또 한반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얼마나 한반도의 그런 인구 밀집도가 변화했는지를 사실은 살펴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외부 유전자의 그런 이입 정도를 한번 살펴본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연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4만 년 전, 이제 정확히 요새 이제 그 베이징 그 근처에서 발견된 뭐 한자로는 전원이라고 얘기하고 뭐 티안유엔이라고 얘기하는 티안유엔이 4만 년 전에 이제 확산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예, 티안유엔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잘 확산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반도로서는 마지막 이때까지만 해도 그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 빙하를 피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쪽 위쪽보다는 따뜻하게 남아있던 한반도로 북방민들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홀로세 초기에 12,000년, 11,7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따뜻해지면서 원래 살았던 곳으로 다시 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상기온,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아마 더 급격한 그런 기후 변화들이 훨씬 더 혹독하게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질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계속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상기온들을 앞으로도 계속, 예, 어느 시점에선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8,200년 전 다시 이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이 아무그랑 주변에 수렵 채지민들이 한반도로 또 내려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0년 정도 주기를 통해서 가장 따뜻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홀로세 후반까지 꾸준히 진행되면서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시기, 이제 농경 문화가 들어오는 그 시기부터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기원전 3,800, 기원전은 아니고 이제 BP니까, BP의 기준 연대가 1950년이에요. 1950년에 그때부터 해서 3,800년, 3,400년 전에 이 청동기, 철기, 중세 이때를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다양한, 그다음에 선진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면서 인구에 있어서도 그 급격한 변화와 또 외래에서의 그런 다양한 유전인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이제 이거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 편하게. 그래서 아까 4만 년 전 티안유엔인이 좀 뭐 북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쪽 이제 사할린까지 이제 넘어가는 부분과 또 한반도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일본인의 원형이 되는 조모닝이 되는 그 시기도 뭐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보고 있고, 요 지금 아프리카를 뭐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레반트 지역이라든가 아니 중동 요 서부 지역 이쪽을 통해서 또 유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홍해를 넘어서 이쪽 남부 아시아를 통해서 해안가 지역으로 해서 요 순다랜드까지 오는 일련의,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까지 가는 일련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남반계. 그래서 이 남반계에 있어서의 큰 흐름. 그래서 남반계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일관성 있게 제가 누르고 있군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들을 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이동 경로들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 제가 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그 수렵 채집인들 특히라도 그 농경 문화를 갖고 왔던 그 민무니 토기 청동기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기원전 3600년의 그런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졌던 얌나야 문화의 근거지인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옥한 흑토지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는 이 카스피아와 흑해 지역의 그 수렵 채집인님, 지금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그런 수렵 채집의 원 고향을 지금 사실 이쪽으로 지금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연도순으로 보자면 8200년부터 해서 쭉 뭐 천년 주기의 그런 온난화 및 이런 시점이 생기면서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고 고대 국가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형성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박정재 교수님의 뭐 이론이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제 북반계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철기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연해주 지역과의 그런 토기 문화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통해서 토기 문화도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최근에 최신의 연구 성과니까, 그래서 2022년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가야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야인에 있어서의 그런 복원을 하셨어요. 22명. 그런 치아하고 뼈를 통해서 복원을 했을 때 가장 여기 중요한 우리는 뭐 이쪽이 가장 중요하실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친연 관계가 있는지 를 사실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남반계, 북반계, 그다음에 일본 조모니, 또 우리가 얘기하는 북반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 한국인과 어느 정도의 영향성을 갖고 있는지 봤을 때 특히라도 이 아무르강 유역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고시베리안 같은 경우도 북반계 이 부분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한 결과 요 지금 우리 고분에서 출토된 그 유전인자들이 지금 주변 어느 정도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을 때 봤을 때 북반계, 그다음에 지금 일본인의 조상, 그다음에 남반계 이렇게 골고루 갖고 있는 모습들이 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줘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일정 정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반계와 남반계에 있어서의 그런 유전인자의 인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한반도에 그런 유전자 유입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유전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뭐 70에서 7대4, 6대3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인의 그런 유전자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아마 농경 남반계의 그런 퍼센테이지는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골의 그 샘플 수도 좀 확보가 돼야 아마 그 부분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을 왜 기원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문화의 다양성 얘기도 지금 상당히 큰 이제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는, 그래서 뭐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통합에 있어서의 그런 그 기본적인 토대도 이 한국인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문화의 그래서 형성 과정이라든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근데 정작 사람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누구냐에 대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냐인데 정작 사람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조금 늦게 출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지금 한국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